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좀 켜고 끄고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 보좌해서 교육 자문하고 있는 교육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동학이나 또는 천도교랄지 동학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야말로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새롭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학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동학에 대해서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예. 네. 어떻게 배우셨죠? 저거는 난으로 배웁니다. 네. 동학 난으로 배우셨고 혹시 그 뒤에 젊으신 세대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젊은 세대는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도 있으신가요? 20대. 혹시 동학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수능 시험 준비 이런 거 하면서? 동학은 이제 민중들이 이제 준비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 발병한 큰 역사적인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동학이 저도 이제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동학난이라고 해서 교과서로 하면은 한 페이지도 안 되고 한 몇 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세야 파랑세야 전봉준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로 배웠던 것 같고 혹시 그 이상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지난 2014년에 그때가 이제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을 해냈어요. 두갑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죠. 60년, 120년이 지났는데 저도 사실은 그냥 동학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고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을 대학 때 이렇게 좀 사회과학 서적 보면서 조금 공부했던 기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렴풋하게 우리 이 민족이 조명갑을 비롯한 이 탐관오리의 학정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농민들이 봉기를 했다. 축창을 들고 이런 정도로 이제 짐작하거나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2014년에 120주년이라고 해서 새롭게 120주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들춰보고 또 새롭게 동학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그렇게 몰랐지? 라는 어떤 그런 이 부끄러운 문제의식에 어떤 좀 약간 전율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이제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교수라고 동학을 오래 연구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동학 또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강의 중에 올해 보험치유회라고 6월에 보험에 가서 짤막한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동학의 역사, 특히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성을 함락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막 했어요. 집강소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농민군이 정부군 그러니까 관군을 물리치고 이 전주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일종의 해방구를 만든 거죠. 해방구. 그때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라고 하는 그런 정신. 사람은 하늘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늘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만민 평등의 세상을 짧게 누려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절, 그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고조선 이전부터 이 한반도 또는 우리 동북아에서 우리 민족이 살았던 삶의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과서 속의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과서에 담기면 진실이겠지 싶었지만 사실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는 이른바 그 왕조사관 또는 지배자 중심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1970 7, 8 이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책에서는 동학난 이렇게 표현되었죠. 근데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이다, 모든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학을 다시 돌이켜볼 때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상과 정신을 담은 어떤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과 7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만해도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2014년부터 우리 동학이라고 하는 역사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동학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동학 전후, 그 이전부터도 좋죠. 전후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학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요즘에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훨씬 위대한 큰 이 혁명이었고 비록 그때는 일제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의주의 주체가 돼가지고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서 일부 이겼죠. 이겼는데 누구에게 이겼냐면 왕을 모시던 구시대, 그러니까 왕조의 관군을 물리치고 직방서를 설치할 정도로 이겼고, 그런데 이제 정부군이 일제를 끌어들인 거예요. 친일 세력들이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동학군들을 좀 물리쳐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1900년대 그 중반에 1980년대 그때 거리낌 없이 들어왔죠.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 전투라고 아시죠? 공주 우금치랄지 또 장흥 전투랄지 전 곳곳에서 이제 동학 농민군들의 그 관군과 또는 일제와 싸웠죠. 몇 명이나 희생됐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 30만 또는 40만 가늠이 안 돼요. 네. 그때 농민군들이 이제 박맹수 교수가 그때 이제 동학 역사를 이분이 일본에 가서 막 자료들 찾아가지고 일제가 남긴 자료까지 다 뒤져보니까 그때 농민군들은 그야말로 이 농민군들이 외롭게 싸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른바 북부리 민중들은 농민군을 지지했고 지방 토부들은 이제 이 관과 결탁된 토부들은 반대했지만 이 제대로 정신이 막힌 이 이른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뒤에서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농민분들이 광범위하게 싸울 수 있었고 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일제는 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서구에서 받은 이 이른바
다연발 땅알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른바 무기,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딱총 있잖아요. 이게 부싯돌로 해가지고 뭐 붙여서 나가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뭐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싸우니까 그래서 우금치 전투 같은 데서 일본군은 거의 뭐 사상자가 거의 없고 우리는 막 수십만이 죽은 거예요. 무기의 열세에 의해서 완전히 완패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지금 막 핵무기를 막 만들고 뭐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면서도 자주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에는 뭔가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겠구나. 그 뭐 율곡이인가요? 10만 양병설이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킬 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은 동학군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막 뭐 일본을 비난하고 그러고 있는데 동학의 역사 속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아무런 그 이해관계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물론 관군에 의해서 이제 민비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했지만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짓밟고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데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 뭐랄까요. 하여튼 지금은 정말 정의롭고 위대한 그런 목숨을 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반역자로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뭐 어디다 호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명단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표현으로는 역사의 뒤안에 내 방치되었던 그 역사가 동학의 역사예요. 근데 그 동학이라는 뭐 사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는 그때 당시 처음에 최재호 선생님이 창도한 게 1860년대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합니다. 창도라는 건 최재호 선생이 깨달은 거예요. 수도와 뭘 통해서 막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을 창조하고 그 뒤에 1860년부터 24년 뒤에 정확하게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학농민혁명 때 그 폐정개혁안 12조라고 들어보셨죠? 폐정개혁안 12조 생각나시죠? 이제 시험에서 가끔 나왔으니까 폐정개혁안 12조는 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라, 뭐 노비문서를 불태워라. 완전히 그야말로 왕조 봉건 시대의 질서에 전면으로 이제 도전하고 부정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선포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정신적 또는 사상적 이 뒷받침을 누가 했냐면 최재원 선생님의 이제 사상이 했죠. 모든 그분은 시천주라고 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이 조문이 있어요. 동학의 조문이 있는데 시천주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깃들어 있다.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하늘님이 기독교의 하느님하고 좀 구별하려고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울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늘님이 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도 하늘님이 있고 조그만 어린애에게도 하늘님이 있고 거지에게도 하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존중하고 모셔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이 봉건 왕조 시대에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에 어떤 하늘이 들어있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발상은 쉽지 않은 거죠. 최재원 선생은 자기 며느리에게도 막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설파하고 그걸 전파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봉건 왕조가 조선 왕조 말기 봉건 왕조의 지배층들이 이제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응? 자기들의 봉건적 질서, 왕이 최고고 백성은 노예 노비로 생각했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일을 부릴 수도 있는 걸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 오늘날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하늘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원 선생 붙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최시형 선생님이 이제 동학의 2대 교주가 돼가지고 이분이 또 돌아다니면서 참 이제 돌아다니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요즘 말로 도발이 치면서 이른바 수배자의 신세로 동학 정신과 사상을 전파하고 했던, 그래서 그런 최재원 선생의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제 그 동학혁명의, 동학농민혁명의 일종의 큰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때 당시 인구로 그때 1,몇백만 됐겠습니까? 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동학의 어떤 이 추종자였다. 동학을 신봉하고 최재원 선생이나 최시영 선생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에 이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외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만년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시는 그런 평등의 정신, 인본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또는 주장한, 설파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 동학이 물론 불교도 뭐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을 어떤 존재로 보죠? 죄인으로 보잖아요. 동학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늘을 모신 아주 위대한 그 존재로 보는 거죠. 네.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뭐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느님을 이런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해라. 네 안에 하느님을 귀하게 모시고 너 자신은 네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종교하고 굉장히 다른 이제 천도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뭐 종교가 뭐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천도교 하면 뭐 저 구석에서 있는 몇 사람 정도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쳐다도 안 보려고 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그 천도교라는 관점, 종교라는 관점보다는 이 동학이라는 역사, 분명한 역사거든요. 존재했던 역사. 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오늘에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랄지 먹을거리 문화랄지 뭐 서로 경쟁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그냥 그런 우리가 일제를 거치면서 또는 그 이전부터 동학 때 짓밟히고 막 하면서 일제를 거치고 해방되고 나서 또 이 남북한 그 분단 과정에서 죽이고 죽고 뭐 그러면서 너무 피폐해지고 그리고 먹고 살려면 또는 살아남으려면 막 굉장히 가족주의, 이기주의적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우리 민족의 아주 숭고한 정신들이 훼손됐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되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의지처, 언덕이 될 수 있는 게 동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죠. 네. 방정환 선생님은 이 모든 어린이들을 어른처럼 존중하라고 했어요. 어린이들 안에 하나님을 보였다고 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동학도에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방정환 선생님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이라는 걸 만들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선포하고, 네. 어른은 오래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를 더 존중하라고 했어요. 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의 그런 걸 자세히 알기 전에 이른바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그 사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을 보면서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이 귀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었고 그분이 바로 동학도였어요. 그분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입니다. 전동교 앞에 있어요. 네, 거기 있죠.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장 혁혁한 이른바 공헌했다고 할까요? 임시정부를 꾸리는데 정말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죠? 네,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동학도였다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1894년 1900년대 초 1919년 1945년 김구 선생님이 이른바 해방되고 나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미군의 이 탱크인가 전차 속에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해가지고 가장 먼저 갔던 데가 봉황각이라고 오이동에 지금도 있는 봉황각인데 그 봉황각을 지은 사람이 손병희 선생인데 손병희 선생이 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1919년에 3.1 혁명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만은 우리는 3.1 만세운동, 3.1운동 이러잖아요. 그 3.1운동이 있게 했던 뒷배경 또는 어떤 노력의 거의 70%는 손병희 선생과 동학의 세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에 그야말로 괴멸되었다시피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의병운동도 하면서 쭉 해가지고 1905년, 19년 이 흐름 속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1운동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유관순 누나가 떠오르고 유관순 누나가 누구지? 이화 여전을 다녔어요. 이화 여전이 뭡니까? 누가 세웠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때 33인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천도교였고 네.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했던 건 이제 동학으로부터 그 동학혁명 때문에 탄압받고 하면서 종교로 아예 그냥 하자라고 선명히 생각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맥락은 뭐냐면은 이 1919년 3.1 혁명을 이제 일으키기 전에 그 동학의 후예들인 그 천도교 쪽에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요. 뭘 위한 모금운동이냐면 저쪽에 지금 수훈회관 있잖아요. 수훈회관 옆에 천도교 큰 교회당이 있어요. 천도교식 회당. 그걸 건립하기 위한 모금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모금이 돼가지고 건립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물적 토대가 되었던 게 바로 그 자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1919년 왜 3.1 만세운동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봉기 중에는 가장 곳곳에서 일어난 봉기인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히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그랬잖아요.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니까 거기에 저항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지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동학의 세력들이 그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걸 사실 안 가르친 겁니다. 이게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일제 친일적 식민사관 또는 뭐랄까요? 우리 민족의 자생적 자주적 어떤 역사를 은근히 폄훼하고 그렇게 제끼려고 하는 어떤 역사적 그런 음모가 숨겨 있는 거다 그 속에는. 그 음모라는 것은 뭐 숨어 사는 음모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동학란이라고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이완용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병도가. 그 세력들이 이병도가 이 조선사 편수의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역사를 이 역사책을 펼쳐나가고 하는 것들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항일 투쟁은 조금씩 줄이고 축소시킨 거죠. 동학의 역사도 그래서 이제 손병희생이라든지 그 이전에 동학의 큰 흐름이 3.1 혁명으로 분출되었고 3.1 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임시정부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바로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헌법의 원초적인 형태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자금을 낸 게 바로 동학이죠. 이 역사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런 동학의 역사성, 역사적 정신을 잇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해방되기까지 이 여러 독립운동을 하는 중요한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이 중심 세력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세력 말고 또 사회주의랄지 무정부주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아주 살아있는 역사, 불과 2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거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처칠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진짜 진정한 역사학자들인데 그분들은 오히려 제껴지고 이병도를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주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학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고 뭔가 이 동학의 정신, 동학에 담긴 정신을 우리 내면화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못난 어떤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안에도 하늘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뭔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상적 실천을 하는데 또 동학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보면은 정말 모르고 있는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역사를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걸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한 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역사를 선택하고 안 하고 시험 점수 때문에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거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그걸 지시한 건 아니지만 그 이른바 친일적 그 역사관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동학에 대해서 새롭게 좀 알려고 노력하고 동학 전에, 동학 후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저는 촛불혁명도 지금 동학혁명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동학혁명은 그냥 뭐 반짝 탔다가 꺼져버린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정신과 가치와 이것은 우리 속에 몇 년이 있다가
3.1혁명으로 한번 불탔고 쭉 4.19라지 이런 게 바로 동학 정신이 이제 제대로 불타오르는 과정이고, 그 중에 작년 겨울 올해 봄까지 우리가 불태웠던 촛불 시민혁명이야말로 바로 그 동학의 정신과 가치가 이제 꽃피어나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유럽에 가서 우리 교민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촛불 시위에 대해서 텔레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5만 명, 10만 명만 나와도 불 지르고 약탈하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100만 명이 200만 명이 모여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폭력 없이 하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촛불 시민혁명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거 역시 진행 중이다. 사실 서구에 서양에 가면은 무슨 큰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짓는 데만 200년 걸리고 그래요. 그런 역사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동학이라고 하는 혁명의 역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그 20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이상을 해오면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우리가 뭐랄까요, 좀 폼이 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최지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거는 똑같은 이른바 자기의 신념과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저는 동학의 역사가 제대로만 이렇게 알려지고 제대로만 이 정립이 되면 세계의 정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공감을 얻는 그런 정신적 또는 사상적 또는 종교적 어떤 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동학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 동학의 학자가 공부한다 할 때 배운다는 학자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지. 동학은 뭐 무슨 하느님께 빌고 뭐 해가지고 나에게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안에 있는 하느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수양하고 수련하고 나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발현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발현되지 않고 있거나 나 스스로가 그 안에 정말 그 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다. 네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하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정신, 그것을 되살려내야 된다. 되살려내라. 이게 바로 이제 동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기 수련 또는 수양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은 무슨 종교를 믿고 기복신앙처럼 막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 귀한 걸 바탕으로 내가 품격 있게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동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이쪽에 이론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로 인해서 그래 우리 역사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했던 김구 선생이랄지 또는 방정호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의 정신 속에 동학이 들어있었구나. 아까 제가 이야기도 말했는데 김구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봉황각에 가서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게 수원회관 옆에 있는 그 교당이었어요. 천도교당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죠. 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뒷받침이 되었고 그런 힘을 주었던 게 동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를 여기 계신 분들이 정조 실용복지대학, 저는 정조도 존경합니다만
이 사실 정조 뭐 이후로 그 뭐죠 그 신학 네. 신학 사상이 또 동학과 연결돼 있어요. 예. 신학 사상과 동학이 연결돼 있고 저는 이제 공부는 신학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시작의 출발점은 동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를 쭉 추적해 가보면 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 동학분들이 가슴 속에 호주머니 속에는 정약용 선생이 지은 경세유표라는 소책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네. 신학의 역사가 동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요즘에 손바닥 헌법책처럼 조그만 하여튼 경세유표라는 그때로 말하면은 혁명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경제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상을 담은 경세유표라고 하는 실학자 정약용의 어떤 그 책이 동학분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은 한 2개 보고 근데 9시에 끝내야죠? 아니 좀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저는 사람에 대한 존엄과 평등 사상을 가르친 최재우.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동학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 다시 하늘이 들어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동학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 동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에서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한글 여기 있잖아요. 동학이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선뜻 기억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